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최대 8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7만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전체 비급여 항목의 75%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옛 트위터인 X 이용자의 월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실시간 스트리밍 대화에서 거대한 봇 집단에 맞서기 위해 X 사용에 대한 소액의 지불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원전의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승소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한수원이 유럽 등에 수출하는 원전에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수출 금지를 요구했는데 미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손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등도 줄어들게 돼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로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최대 수십 배 차이 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20일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치료라 해도 많게는 8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7만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5%에 해당하는 387개 항목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진료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발달하고 동풍이 가세하면서 남해안과 동해안에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가 컸던 남해안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분쟁이 인류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결핵,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보건 펀드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싸우는 글로벌 펀드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세 가지 질병을 몰아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의 회복되고 있었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각종 분쟁으로 2030년까지 퇴치한다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구온난화로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는 아프리카의 고지대로 확산하고 있고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전염병 발생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미 페루 산악지대에서 버스가 추락해 최소 24명이 숨졌습니다. 페루 육상교통감독청은 우앙카벨리카 추르캄파 지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경찰들을 인용해 고원 지역을 지나던 버스가 150m 아래로 추락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지점 자치단체장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약 한 달 전부터 산사태 등 위험이 있었던 지역이라며 중앙정부에 계속 도로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북서부 피우라주에서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해 2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단추인 새벽 경매 전 결과를 알려주는 방사능 검사가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새벽 3시 전국 최대 어시장으로 꼽히는 부산 공동어시장. 경매를 앞두고 어종과 크기별로 선별 작업하느라 분주한 사이 또 다른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로 다른 조업구역에서 잡아올린 고등어와 삼치, 갈치를 수거봉투에 담아 봉인지로 꽁꽁 감쌉니다. 경매에 나갈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지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선별로 조업해고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조업해고가 같이 겹치는 어선은 제외를 하고 조업해고가 다른 어선에서 대표 품종 세 품종을 각 한 품종씩 그렇게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에서 가져온 생선은 먹을 수 있는 살 부위로 1kg을 발라낸 뒤 곱게 갈아 측정 장비에 넣습니다. 신속 조사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 국내 식품 방사능 검사는 국제 기준이나 미국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속 검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8월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한 1,100건 정도 했고 모두 다 적합이었습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경매가 시작됐지만 상인들 표정 한 구석은 밝지 못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쪽이나 인천 쪽으로 저희들이 시판 물량을 많이 보내는데 실제로 많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저희들도 보내는 물량도 사실은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악재까지 겹치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 대처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보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경매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곳은 전국의 43곳에 이릅니다. 이들 위판장을 거치는 수산물은 국내 위판 물량의 80%에 이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강력한 폭풍이 동부 지중해를 휩쓸면서 리비아에서만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상 진로를 보이면서 급격히 발달한 폭풍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재난이 커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일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매우 강력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아주 강력한 폭풍은 지중해 동쪽의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불가리아에 아주 피해를 준 다음에 지중해를 남쪽으로 가로질러 내려와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강타를 했습니다. 네. 폭풍 이름인 다니엘은 그리스 기상청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폭풍 다니엘이 그리스로 강타한 후 지중해로 내려오면서 더욱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리비아를 향해 이동하면서 메디케인이라고 다시 불려졌는데요. 메디케인은 지중해의 앞글자인 메디에다가 허리케인의 뒷글자인 케인을 더한 것으로 지중해성 허리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디케인이 열대성 사이클론의 일부 특성과 함께 중위도 폭풍의 일부 특성을 같이 보여주는데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가을부터 봄 사이에 저기압이 통과를 하는데요. 대개 9월부터 1월 사이에
최고로 강하게 발달하는데 이번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주 강력한 메디케인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앞서 메디케인 영향으로 그리스나 튀르키예 또 불가리아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 피해 규모는 어떨까요? 일단 저 강력한 폭풍은 튀르키예 남부 바다 쪽에서 이동해온 저기압이 4일 그리스 남쪽 해상에서 아주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다니엘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폭풍으로 인한 호우 기록은 그리스 기상청이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55년 이후 최대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폭풍은 그리스 중부 지역과 수도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볼로스 지역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요. 자고라 마을의 한 지역에는 24시간 동안에 750mm가 내렸고요. 중부 데살리아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하루 동안 400에서 60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년 반치의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것이죠. 또 그리고 그리스와 가까운 튀르키예라든가 불가리아에서도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자, 9월 5일 위성 영상을 보시면 그리스 남서쪽 해상에 붉은 원안의 중심을 둔 폭풍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튀르키예와 그리스 북쪽 불가리아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 개의 나라에서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피해도 아주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메디케인이 물폭탄을 쏟아낸 건데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됐나요? 위성 사진은 일단 메디케인이 이동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일의 위성 영상을 보시면 그리스와 불가리아에 많은 비를 내린 메디케인이 그리스 남쪽 해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7일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다시 강해지면서 남서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이동하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9일은 리비아 북서쪽 해상까지 내려오면서 더욱 비구름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11일은 리비아 북동부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리비아 지역에 아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1일에는 리비아 내륙으로 들어와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메디케인은 육지에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집트 쪽으로 동진하면서 소멸했습니다. 예. 네, 그럼 메디케인 다니엘이 또 어느 정도 강도를 가졌는지와 피해 규모는 어땠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메디케인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저기압은 그리스 남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을 때 1009 헥토파스칼의 기압치를 보였는데 리비아에 상륙할 당시에는 999 헥토파스칼로 기압치가 10 헥토파스칼이 낮아질 정도로 강해진 겁니다. 네. 리비아 국립기상센터는 메디케인 다니엘로 인해서 9월 10일 리비아 북동부 지역에서 시속 70에서 80k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정도의 바람은 초속 한 20m보다 약간 강한 정도로 우리나라 태풍 분류에서는 약한 태풍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강풍으로 통신이 중단되고 전기 타워와 나무가 쓰러졌고요. 바이다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는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하면서 일일 최고 강수량인 414.1mm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강수량은 리비아 관측사상 최고 강수량이라고 국립기상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리비아 정부는 피해를 입은 모든 도시에 3일간의 애도 기간을 발표를 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프라도 좀 취약해서 그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많이 무너지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해안 도시인 데르나의 피해가 매우 컸다면서요? 이번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가장 컸던 도시가 해안 도시인 데르나입니다. 데르나는 폭풍 피해에다가 인재까지 겹치면서 아주 피해가 매우 커졌는데요. 리비아 당국에 따르면 댐 두 곳이 붕괴되면서 그 쏟아진 물이 데르나를 덮쳤다고 하는데요. 댐 붕괴로 인해서 다리 세 곳이 파괴되었고 다리를 무너뜨린 물이 도시 주변 지역 마을들을 모두 바다로 쓸어버렸다고 리비아 국방군 대변인은 말합니다. 네.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리비아 구급당국 대변인은 데르나 지역 병원들의 시신들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시체 안에서 외곽에 시신들이 방치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썩고 있는 시신을 수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르나의 압둘 메남 알 가이티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을 했는데요. 데르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 6명당 1명꼴로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중해에서 강력한 폭풍이 만들어진 이유가 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전 세계를 다 휩쓸었던 이상 폭염이 재앙적인 메디켄으로 이어졌는데요. 예. 열대성 저기압, 강력한 이렇게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히 이번처럼 동쪽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번 메디케인 다니엘이 이동 경로로 보면 더욱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처럼 3일 튀르키예 남부해안에서 그리스로 이동해서 폭우를 내렸던 5일까지는 온대성 저기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으로 이동해라는 것도 아주 매우 이례적인데 그리스에서 폭우를 내린 다니엘이 지중해로 다시 내려오면서 7일부터 메디켄으로 성장을 해서 10일에 리비아의 북동 해안에 상륙을 했고 이후에 이집트로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소멸을 했는데요. 네. 기후 전문가들은 전 세계 바다 온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뛰면서 달궈진 지중해 수온이 메디켄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이상 높은 지중해 바다를 지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발달한 것이죠.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교 기상학자인 카스텐 하우스타인은 온도가 올라간 태양은 우기의 폭풍 강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격렬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이제 평범한 일이 될 정도로 이제 변화가 워낙 잦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 리비아 대형 재난에는 자연 재난보다도 또 인재의 성격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번 재난이 정말 인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리비아의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네. 리비아는 42년을 집권했던 독재자 가다피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 축출되고요. 그 이후 두 정부로 나뉘어서 권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서쪽을 지배하는 국민통합정부는 리비아 북서부 트리폴리에 위치하며 유엔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리비아 국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대련은 리비아 국군 행정부의 통제에 있는 지역이죠. 국가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국가의 기반 시설들이 노화되고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데르나는 댐들이 파괴되면서 쓸려 내려간 건데요. 이전부터 계속 문제의 댐들을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작년에도 큰 홍수가 발생한다면 댐 두 곳 중 하나가 터지면서 데르나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폭우와 강풍에 대한 리비아 기상청의 예측이 정말 미흡했고요. 때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 등의 경보도 없었습니다. 오픈 대학의 케빈 콜리스 박사는 데르나의 비군 리비아의 예보나 경보나 대피 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결과인 측면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리비아의 한 고위 관련인 인터뷰에서 리비아는 그런 수준의 재앙에 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국가가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을 때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현재 리비아 홍수로 인한 희생자 집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만큼 현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쟁점이었던 지식재산권 문제 등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고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번 판결로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로 전력 수요가 많았지만 전력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이 전력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7월의 기록적인 장마와 8월 무더위 속에 지난달 7일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93.6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확보된 전력 공급 능력이 104.3기가와트로
지난해 피크 때보다 4.6기가와트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예비 전력도 10.7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피크 당시 발전원별 기여도를 보면 원전과 태양광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날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올여름 피크 때는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가 가세해 21기의 원전이 역대 여름철 최대 발전량을 기록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만 태양광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통에는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죠. 먼저 우리가 이제 늘 있는 보아를 기저보아라고 그러는데 하루 24시간 늘 있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기저보아는 원전이 담당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말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부족 59조 1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대신 최대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 우려도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수 결손 59조 1천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제외한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기금 여윳돈 24조 원,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불용 예산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환 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 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조기 상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평기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을 줄일 것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지만 환율 흐름이 반전한다면 자금 여력이 빠듯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도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 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서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재정 보릿고개를 부작용 없이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기금 적립액으로 차액을 메운다는 방침인데요. 일부 교육청에선 내년도 부서별 예산의 30%씩 줄이란 지침까지 내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세금이 덜 거치면서 교육교부금은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예상했던 교육교부금은 75조 7천억 원인데 실제로는 65조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송부돼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 등 고정비용이나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으로 쓰입니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세금이 덜 거치는 만큼 감소합니다. 교육부는 일단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으로 구멍을 메워 올해 목표 사업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통합교육 재정 안정화기금 11조 6천억 원을 포함해 21조 3천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1.8조 규모인데 반해 제주는 450억 원으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새는 돈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불효불급한 그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서울시 교육청도 내년도 각 부서별 예산을 30%씩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부족분은 적립기금으로 메우면서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역대급 세수 펑크의 여파로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X 이용자의 월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실시간 스트리밍 대화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거대한 봇 집단에 맞서기 위해 X 시스템 사용에 대한 소액의 월 지불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얼마를 부과할지 또는 가장 낮은 단계 결제에는 어떤 기능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로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가 생깁니다. 또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조사부터 법률 대응까지 교사를 지원해줄 신속대응팀이 신설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별 전담 변호사, 이른바 우리 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 자문해줄 1학교 1변호사제로 내년부터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청엔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이른바 SEM119도 신설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부터 법률 대응까지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나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부모에게 금쪽이 교정 방법을 알려주듯 교사에게도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방법을 조언해줄 전문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의 전문 상담 인력을 충원해 검사 및 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서 교원을 구하기 위한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반복 문의는 민원 첩보 시 받도록 하고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합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 마련될 상담 공간엔 폭언,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시 자동 녹화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20, 30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G 조폭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집중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엔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한 21살 조폭들끼리 변종 폭력 모임을 만들어 전국구로 세를 규합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양동은 기자입니다. 남성들이 모여 웅성대다가 갑자기 한 명이 둔기로 다른 사람을 내려칩니다. 어느새 다툼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전국 조폭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일명 전국회 모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매달 모임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과 충남, 전남 등 전국 21개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두 2002년생들이라는 것. 평소에는 소속된 조직에서 활동하다 모임 자리에서 각자 익힌 범죄 수법을 공유하며 새를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거나 패싸움을 벌였고
거리에서 시민들도 폭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끼리는 날을 세우던 기존과는 다른 변종 폭력 모임의 등장. 경찰은 이런 조폭간 모임을 내버려두면 향후 실제로 전국구 규모의 거대 조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엄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2002년생 MG 조직폭력배들은 지금 각 기존 범죄단체에서 막내들입니다. MG 조직폭력배들이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나간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전국회 회원 38명 중 34명을 검거했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 회원 일부가 소속된 기존 조폭단체 회원 32명도 도박장 결성과 집단 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기존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범죄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일선 치안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직을 단순화할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찰 수사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제일 중점을 둔 것은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범죄 예방 대응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112 신고를 받는 부서와 각 지역에서 순찰을 나가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가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발빠르게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휘 체계 절차가 단순해질수록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여러 조직도 통합해 중간 관리자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건 인력이 약 30-40%는 될 텐데 내건 인력이 많은 이유는 고기 많은 과가 많고 과가 많은 개가 많고 끼임이 많아서 그만큼 지휘 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사이버 수사국과 과학관리관이 각각 수사국과 형사국 아래로 들어가 합쳐지는 등 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전문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만 강화한다고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검찰에 비해 전문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확보된 현장 인원은 우선 2,900여 명으로 일선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새롭게 만들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팀 형사들까지 순찰 업무를 맡도록 해 실질적으로 9,000명의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중 밀집 지역이나 공원 둘레길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운영안은 없습니다. 일선에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랫도 빼고 윗돌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 각 부서에 쓸모없는 일들을 없애야지. 경찰 소관이 아닌데 한 번은 임시적으로 도와주다 아예 갖고 왔던 그런 것들. 특히 의경 부활 검토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관 책임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Он рождается внутри сердца, позволяем себе проявлять свой голос. Войны нет. В сердце, в душе у нас войны нет. У нас мир в войне, у нас мир в сердце, мир в душе. И мы как бы стараемся эт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на наших близких, родных, окружающих. Потихонечку расслабили натяжение, выпрямились. Левая рука берет за запястье, правая
Левая ладонь между лопаток, правая сверху. Когда начались вот эти все событи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я тоже выезжала вначале, потом вернулась. И вот йога привела меня в душевное равновесие. Занятия йогой постепенно успокоили, уравновесили, научили не бояться,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гармонии, в балансе. Поэтому занят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важны. И еще мягче. Удлиняем немножечко спину. Аккуратненько, потихонечку. Отрываем стопы от пола. Хорошо, потихонечку стекаем к пузу младенца. Межброви к полу, руки внизу, длинная сторона кисти к воздуха. Делаем очередной, доходим руки в опору, отрываем пяточки от пола. Руки немножечко дальше за уровень стоп.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은 존재하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공동체성, 즉 함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사실 현대에서 살면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런 오랜 화두인 공동체를 오늘 주제로 잡으신 이유부터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웃사촌과 각자도생,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들어보신 시점이 다르다 싶으실 겁니다. 먼저 이웃사촌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와닿으시나요? 라떼는을 대변하는 철진한 단어처럼 느껴지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에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이웃과의 관계 및 교류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33.7%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답했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안다고 응답한 57.8%도 피상적 수준일 뿐 이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2022년엔 이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줄었고요. 이웃과의 교류 의향도 전체적으로 57%에서 50.2%로 줄어들어서 각자 도생이 더욱 익숙한 시대가 되었죠. 네. 예, 이 시점에서 각자 도생의 삶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상, 즉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겼고요. 그것에 대한 회의적인 대답이 우리가 잊고 있던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각자 도생이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단어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각자 도생을 좀 선택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단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만 통용되었던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회자되었던 시대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전인 나무위키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시기에 사회적 궁핍과 과속화된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이 점차 서로를 챙겨줄 여력을 잃어가면서 같은 동네 이웃과 친척에게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영원한 적군이나 아군이 없다는 복불복 게임이 유행을 하면서 그때의 시대상을 각자도생이라고 축약하며 사회 전반에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의 전쟁 중에 조선왕조실록에 처음으로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악화와 대인관계의
단절 속에 각자 도생이 시대적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네. 즉 공통적으로 극도로 각박해지고 생존의 위협까지 닥쳐오는 시기에 우리 사회에 각자 도생이 회자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보편화는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돌봄이나 배려, 친절, 연대와 같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들도 그저 배부른 소리,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네.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에 익숙한 만큼 그만큼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하고 이제 경쟁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언제든 휴대전화 터치 몇 번으로 다양한 뉴스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TV 채널도 수백 개에 달하는 시대라 각자 도생하면서도 외로움이나 고립감, 고독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히려 외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가기만 합니다. 이는 소속감의 부재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의 위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은 생존과 안전만 보장이 되면 그 다음으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도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네트워크의 발달로 더 쉽고 빠르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소속감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죠. 네, 고립의 시대를 쓴 노리나 허츠는 외로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이웃, 직장과 사회, 정치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는 고립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는 모두 고유한 개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일 수도 있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공격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럼 외로움이 좀 공격성이나 또 다른 부정적인 정서를 파생시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공격성과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주간 격리된 쥐들에게 두려움과 관련한 TAC2, NKB로 알려진 특정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또 있는데요. 마이클 본드는 자신의 책 타인의 영향력에서 미국 교도소에서 그 독방에 격리된 채 지내는 재소자들의 22에서 45%가 정신질환이나 뇌손상을 나타냈고요. 2005년 캘리포니아 교도소 자살의 70%가 독방에서 일어났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교도소 상황이 아니더라도 2010년 나사에서 한 실험을 보면 다양한 국적의 우주 비행사 6명을 선발해서 520일 동안 고립시키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4명은 외로움이 커지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었고요. 2명은 이 수면 패턴에 교란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고립 상태에 있을 때 신체적 심리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예, 고립된 상태에서 사람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고립된 상태에서 음식 사진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뇌 부위는 같은 부위가 반응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즉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만성적인 외로움이 공격성과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 일어난 우리 사회를 들썩인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개인 간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극단적 강력 범죄가 많은데요.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경우 고교 졸업 후 5년간 휴대전화에서 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고 친구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림역 사건의 조선에 대해서 술과 도박에 탕진하면서 외로움을 탔다는 주변 지인들의 전언은 사회에서 단절되어 고립되었을 때 소외감이 분노로 변질되어
얼마나 무서운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소속감이 점차 부재해 가면서 어떠한 폐해가 드러나는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사회에서는 외로움 역시 개인의 현명한 각자 도생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정서적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이런 시선 자체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취약성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에 은퇴자의 외로움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7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영국에서는 이미 2018년에 외로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질병 등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외로움부를 신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 속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직원들의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 전담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개인 정서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공존하면서 특히 사회 전반적인 캠페인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라는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라도 관계 중심의 생활 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들은 우선 무엇보다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피하지 않고 외로움을 인정을 해야 소속감과 사회와 연결망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인정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복지사나 상담 전문가 등하고 연계를 해서 외로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않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사무실 근무보다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적게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코넬대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은 미 에너지정보청의 에너지 소비조사 자료와 MS 직원들의 근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매일 재택근무를 하면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4% 줄었고 주 2회에서 4회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29%까지 줄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굴곡진 형태 신체 어느 부위에든 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혈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연세대와 한양대 공동연구팀은 질기면서도 유연성이 높고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지혈 하이드로겔 패치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천연 폴리페놀 화합물인 타닌산을 이용해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자가치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이온 전지보다 싸지만 안정성이 떨어져 상용화가 어려웠던 수계 2차 전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스트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 연구팀은 수계 2차 전지의 문제로 꼽히는 내부 압력 상승과 전해질 고갈 현상에 스스로 대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산화 망간과 팔라듐 복합 촉매를 개발해 전지 내부에 적용한 결과 물 분해로 생긴 수소 가스가 전해질인 물로 다시 전환되는 자기 조절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홍승범 교수팀은 고용량 배터리에 쓰이는 실리콘 활 물질에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소량 첨가해 수명을 높이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원자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원자간력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탄소 나노튜브가 첨가된 전극에서는 전자전도 네트워크가 형태를 유지하며 활물질 내 균일한 충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인데요. 가장 먼저 20일부터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내달 5일부터는 나머지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분들이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일정 잘 참고하셔서 잊지 않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